유엔에서 20년간 일해온 베테랑 정책자문관이 이건 명백한 문화, 식민지다라며 강경한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농촌 마을 곳곳에서 발견한 태극기와 한글 간판들이 그녀에게는 불쾌한 침투로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마을 아이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아 벨로니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도시농업정책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42년을 살면서 현장보다는 데이터와 이론을 더 신뢰해왔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대 초 대학원 시절 한국인 교수에게 학문적 차별을 당했거든요. 제 논문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부당한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제게 FAO 본부에서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동남아시아 외곽 지역의 도시농업 실태 조사였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조사들은 대부분 예상 가능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로마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사 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대상지는 싱가포르 북동쪽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인구 3,000명 정도의 소규모 농촌 지역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농업 현실을 확인하게 되겠구나. 아마도 낙후된 농업 기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젊은이들의 도시 이탈 같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목적지로 향했어요.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출구로 나와 시골길을 한참 달렸어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세워진 간판들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거든요. 태극기도 보였고 건물들도 어딘지 모르게 한국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몰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여기가 싱가포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전통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들, 한글로 쓰여진 상점 간판들, 심지어 마을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도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혹시 이 마을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영향 아래 들어간 건 아닐까? 문화적 식민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숙소로 지정된 마을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제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완전히 한국 전통 가옥 스타일이었어요. 처마 끝까지 한국적인 디테일이 살아있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응대했어요. 저는 영어로 대화했지만 상대방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모습이 더욱 의아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는데 정말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동남아시아 농촌의 모습과 한국적 요소들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예비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이 마을에는 분명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마을을 산책해봤어요. 사람들이 저를 친근하게 인사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한국어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여기가 정말 싱가포르 마을이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서 이 마을의 정체를 파악해보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농업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위원장인 라자 씨가 저를 맞아주었는데 그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국식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거든요. IoT 센서를 활용한 자동 관수 시스템, 데이터 기반 작물 관리, 심지어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농업 장비들까지 있었어요. 라자 위원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벨로니 박사님, 저희 마을이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기술 덕분에 농업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됐거든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내심 불편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형태의 경제적 압력이나 문화적 강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농장들을 직접 둘러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식 하우스 구조, 한국에서 들여온 종자, 심지어 농업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매뉴얼까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젊은 농부 아미르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한국 방식을 따라 해보니 수확량이 정말 늘어났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믿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혹시 외부 의존도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는 마을 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당황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었거든요. 현지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쓰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교사인 수니타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농업 기술 자료들이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고 미래에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마을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완전히 잠식당한 문화적 식민지라고 판단했어요.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한 일종의 문화 침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FAO 본부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농촌 지역의 문화적 종속 사례 연구 싱가포르 북부 마을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저는 이 마을의 변화를 맹목적인 한류 추종으로 규정했습니다. 전통 농업 방식의 급격한 포기, 외국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인 하산 씨로부터 긴급한 소식을 들었어요. 싱가포르 정부가 이 지역을 대규모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거였습니다. 벨로니 박사님, 큰일 났어요. 정부에서 이 마을 전체를 재개발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6개월 안에 모든 주민이 이주해야 한대요. 하산 이장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어요. 이제 이 마을의 한국식 변화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안타까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오후에 마을 주민들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관자로 참석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단순히 이주 보상금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온 공동체와 농업 시스템을 잃는 것을 더 안타까워했거든요. 한 중년 농부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이룬 성과들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마을은 이제 우리의 자부심이거든요. 그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격하게 동조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하산 이장과 개별 면담을 가졌어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한국 방식을 받아들인 건 강요받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절실했거든요.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농업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 사람들과 본격적인 개별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제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농부 압둘라 씨였습니다. 그는 3년 전 이 마을의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그때 저희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농작물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기후변화로 농사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아들, 딸들은 모두 싱가포르 시내로 일하러 떠났고요. 압둘라 씨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여성 농부 파티마 씨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의심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한국 청년이 우리 농업을 바꿔주겠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어요.
파티마 씨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서민우라는 청년이었어요. 세 번째 인터뷰이인 젊은 농부 라임이 서민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서민우 씨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마을에 집을 얻어서 3년째 여기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냥 기술만 전수하고 떠난 게 아니라 진짜 이 마을 사람이 됐어요.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변화가 위에서 강요된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이었다는 거였어요. 마을 여성회 회장인 누르 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민우 씨가 처음 왔을 때 저희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저희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를 존중해줬어요. 저는 점점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문화적 침투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였던 거죠. 오후에는 마을 청년 리더인 아지즈와 만났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서 일하다가 마을로 돌아온 케이스였어요. 박사님, 저는 3년 전만 해도 이 마을을 완전히 떠날 생각이었어요. 여기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마을이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됐어요. 아지즈의 눈빛이 정말 밝았어요. 그가 들려준 마을의 변화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만남은 저녁 시간에 있었어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서민우를 직접 만날 수 있었거든요. 서민우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가 전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벨로니 박사님, 저도 처음에는 이 마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을 전수하러 왔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배웠어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민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거든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서민우가 겪은 시행착오들을 들으면서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기술을 전수한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했던 거예요. 인터뷰 마지막에 서민우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하거든요. 저는 그냥 그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계기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의 변화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심으로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서민우와 더 긴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대화에서 느꼈던 진정성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서민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서민우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한국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을에 온 거예요. 처음에는 NGO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개인 자격으로 여기 살고 있어요. 서민우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농업기술자로 일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 봉사를 결심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6개월만 있을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과 지내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이곳이 제게는 진짜 고향이 된 거죠.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민우는 계속해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첫 해에는 정말 많은 실패를 했어요. 한국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현지 환경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가 보여준 농업 일지를 보니 정말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실패 사례들, 개선 방안들,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 과정까지 모든 게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 마을에서 배운 게 더 많아요. 한국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지혜와 끈기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인터뷰 중간에 갑자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센터 앞 광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교육센터에서 본 것보다 훨씬 유창했거든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커서 농업기술자가 될 거야. 서민우 아저씨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 또 다른 아이가 대답했어요. 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마을을 더 좋게 만들 거야. 아이들의 순수한 꿈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도구였던 거예요. 서민우가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제게는 가장 큰 희망이에요. 단순히 한국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꿈을 키우고 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싱가포르 정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탄원서가 한국어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한국어로 자신들의 의견을 적고 있었거든요. 탄원서의 첫 문장이 이랬어요. 우리는 이 마을을 사랑합니다. 3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70대 어르신인 이브라힘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한글을 적는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파티마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한국어로 탄원서를 쓰는 이유를 아세요? 이 언어로 써야 저희 마음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어는 자신들의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저녁 시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작은 집회를 열었어요. 신도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도중 젊은 어머니 한 분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을에서 꿈을 키우고 있어요. 단순히 보상금을 받고 떠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마을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때 서민우가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3년 전 여러분이 저를 믿고 새로운 시도를 해주셨듯이 이번에도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이 마을의 변화는 문화적 침투가 아니라 진정한 상생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데이터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수치로 이 마을의 변화를 평가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을 농업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 생산성 변화를 보니 3년 전과 비교해서 평균 3배가 증가했더라고요. 쌀 생산량은 헥타르당 4톤에서 12톤으로 채소류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 증가율을 확인해 봤어요. 마을 전체 평균 소득이 연 15%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농부들의 소득 증가율은 연 25%에 달했어요. 세 번째는 인구 변화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계속 감소하던 마을 인구가 최근 2년간 20% 증가했거든요.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의 여기주가 늘어났어요. 네 번째로 범죄율 통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 2년간 마을 내 범죄 발생 건수가 제로였어요. 이전에는 연간 10건 정도의 경미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진 거죠. 다섯 번째는 교육 수준 변화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교육 성취도가 크게 향상됐고 대학 진학률도 3년 전 30%에서 70%로 급상승했어요. 이런 수치들을 종합해보니 분명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마을의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치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성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더 깊이 분석해봤어요. 첫 번째 성공 요인은 기술과 인간미의 융합이었습니다. 서민우가 단순히 한국의 농업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전통 지식과 결합시켰거든요. 압둘라 농부가 설명해줬어요. 한국 기술이 좋은 건 맞지만 저희 할아버지들이 물려준 농법도 여전히 중요해요. 서민우 씨는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해줬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 중심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개별 농가의 이익만 추구한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협동조합 총무인 유수프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농부들이 서로 경쟁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인 교육과 개선이었습니다. 일회성 기술 전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시키는 문화가 정착됐거든요. 젊은 농부 라임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노트가 인상적이었어요. 매일매일 농작업 결과를 기록하고 개선점을 찾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 지향적 사고의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마을 청년회 회장 아지즈가 말했어요. 서민우 형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어요. 다섯 번째는 끈기와 인내의 문화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마을 전체에 퍼졌거든요. 여성 농업인 파티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끈질겨요. 서민우 씨도 처음에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이런 분석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식 모델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이었어요.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이뤄내는 것, 이게 진정한 한국식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의 변화는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연구하고 배워야 할 성공 사례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고 맴돌았거든요. 새벽 3시, 저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어요. FAO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존 보고서의 제목 동남아시아 농촌 지역의 문화적 종속 사례 연구를 삭제했어요. 대신 이렇게 바꿨습니다. 문화기술 융합형 농촌 개발 모델의 성공 사례 마이너스 싱가포르 북부 마을 중심으로 서문도 완전히 새로 작성했습니다. 한국식 모델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융합이었다. 외부 기술의 일방적 이식이 아니라 현지 문화와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낸 사례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됐어요. 20년 전 대학원에서 겪었던 한국인 교수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얼마나 제 판단을 흐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교수 한 명의 태도가 한국 전체에 대한 제 인식을 지배했던 거예요. 정말 협소하고 편견에 찬 판단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보고서의 첫 번째 초안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뭔가 아직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민우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마지막으로 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서민우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심경의 변화를 털어놨어요. 서민우 씨,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처음에 이 마을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봤어요. 문화적 침투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민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벨로니 박사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의심스러워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의 이해심 깊은 반응에 저는 더욱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편견들을 극복하셨나요? 서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답이었어요. 그리고 진심이었고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좋은 기술을 전해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살면서 깨달았죠. 진정한 발전은 일방적인 전수가 아니라 상호학습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 마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다른 나라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얻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내면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민우 씨,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한국 전체를 잘못 판단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서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그런 경험도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객관적으로 이 마을을 평가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의 넓은 마음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원망이나 비난 대신 이해와 격려를 해주다니요. 점심시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브라임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젊었을 때 저도 외국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이 제게는 큰 울림이 되었어요. 오후에는 마을 여성들과 함께 전통 요리를 만드는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이 만드는 요리에는 한국 조미료와 현지 향신료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었어요. 파티마 아주머니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바로 저희 마을 스타일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를 섞어서 더 맛있는 걸 만드는 거죠. 요리를 통해서도 문화 융합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서민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이번 조사를 통해 가장 크게 변한 게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제 편견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게 진짜 협력이더라고요. 서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저희도 박사님 같은 분이 이 마을을 제대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뀐 내용으로 말이에요. 로마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FAO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직속 상관인 마르코 국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국장님, 이 마을을 단순한 조사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모델 케이스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르코 국장이 보고서를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벨로니 박사, 정말 흥미로운 사례네요. 이런 성공적인 문화기술 융합 모델은 처음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마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국장님,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접근법입니다. 일주일 후 FAO 고위급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이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농촌 개발은 유럽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주민 통합 정책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질 대표도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남미 지역의 소규모 농촌 공동체 개발에도 이 모델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회의 후 저는 UN 개발계획국 UNDP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자인 사라 윌슨과 별도 미팅을 가졌어요. 윌슨 씨, 이 마을을 UNDP의 시범 프로젝트로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사라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미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어요. 첫째, 이 마을을 글로벌 농촌 발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 둘째, 다른 개발도상국 농업 담당자들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 셋째, 이 모델을 체계화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라가 제안을 검토해보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상부의 보고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수정해서 그 마을을 보존지구로 지정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제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이 마을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거죠. 2개월 후에는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FAO와 UNDP가 공동으로 저를 이 프로젝트의 국제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벨로니 박사님, 한국 농업기술 교류 프로젝트의 국제 고문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르코 국장의 제안을 받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직접 발견하고 추천한 모델이 글로벌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된 거였거든요. 새로운 역할을 맡으면서 저는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찾은 마을은 더욱 활기찼어요. 서민우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박사님, 정말 고마워요. 박사님 덕분에 저희 마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영웅처럼 환영해줬어요. 하산 이장이 말했습니다. 벨로니 박사님이 저희 마을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편견을 극복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다른 나라, 농업 전문가들도 이 마을을 견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견학단으로 아프리카 5개국 농업 담당자들이 왔습니다. 그들도 이 마을의 변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케냐에서 온 농업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런 모델이 아프리카에도 적용된다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혔던 예전의 제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에밀리아가 된 거죠. 2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6월,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단의 일원으로 공식 방문하게 됐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입구에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글로벌 농촌 발전 시범지구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현지어로 함께 표기된 그 간판을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2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서민우가 마을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이 마을의 공식 국제협력 담당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많이 기다렸어요. 저는 그의 밝은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서민우 씨, 마을이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함께 마을을 둘러보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선 마을 인구가 5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가족들의 이주가 크게 증가했어요. 농업 생산량도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싱가포르 전체 유기농 채소의 30%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새로 지어진 한국문화센터였습니다.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에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체험, 농업 기술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센터를 안내해준 파티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 마을을 견학하러 와요. 지난달에는 베트남에서 30명이 왔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오후에는 싱가포르 정부와 한국 정부가 체결한 농업기술 MOU 서명식에 참석했어요. 양국 농업부 장관이 참석한 공식 행사였습니다. 싱가포르 농업부 장관이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협력이 이제 양국 정부 차원의 공식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진정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농업부 장관도 화답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싱가포르의 지혜가 만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2년 전 작성한 보고서가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저녁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어요. 한국 전통 문화와 현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말 아름다운 행사였습니다. 무대에서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 2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어로 꿈을 말하던 그 아이들이 이제 더욱 당당하게 자신들의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커서 농업기술자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 마을처럼 다른 곳도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이 마을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축제가 끝난 후 서민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2년 전 박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를 기억해요. 처음에는 저희를 의심스러워 하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서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박사님. 그런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한 평가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로마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면서 저는 스마트폰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을 몰랐지만 지금은 한국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믿게 됐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웠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싱가포르 전경을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작은 마을이 이제는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공 모델을 전 세계 30개국에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문화와 기술의 조화로운 만남 마이너스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글로벌 모델 구축. 그리고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국제 협력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호 학습과 성장에 있다.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년 전 편견에 사로잡혔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에 이 아름다운 모델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국이 만든 기적이라니.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기적의 전도사가 된 저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조아, 저는 가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저 가희는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